자, 지금부터 이제 통신공학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내용은 2023년 군무원 9급 기출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내용 분석은 2024년도 대비반에서 자세하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어떻게 시험 문제 유형이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우리 같이 CDMA 하고 자, 그다음에 OFDMA. 자, 이 두 가지 처음에는 CDMA 쪽에서 상당히 출제가 자주 됐었는데 자, 이쯤에는 OFDMA가 대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 다음에, CDMA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DS 방식이다.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이다. 대역 확산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SS다. DS, SS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했었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PN 코드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원리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걸 배울 때는 우리는 OFDM을 갖다가 배울 때는 FDM하고 연관시켜라. FDM하고 OFDM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OFDM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키포인트를 갖다가 쭉 설명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대역 확산 방식, SS 방식에 대해서 나왔고요. SS 방식의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DS 방식이 있고 FH 방식이 있고 TH 방식이 있고 첩 방식이 있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첩은 백고동 소리 생각해라. 타임 호핑, 주파수 호핑, 다이렉트 시퀀스, 직접 확산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해서 CDM을 쓰고 있는 방식은 바로 DS 방식을 썼었다. 자, DS 방식은 우리가 PN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확산시키는 방식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DSSS는 정보 데이터 신호와 PN 코드 신호를 곱해서 반성파를 변조함으로써 스펙트럼을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확산시키게 되면 이 확산되고 있는 이 원리는 어떻게 돼요? 확산된 대역이 넓고 잡음에 가려서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보안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비엔코 신호의 동기란 수신 신호에 포함된 PN 신호와 그다음에 수신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PN 신호의 위상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얘기한다. 만약 일치한다면 신호가 떠오를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FHSS 방식은 광대역 간섭 신호에 더 강하므로 자, 부분할 다중화에 늘리고 있다. CDMA에서는 이 부분할이라는 것은 바로 CDMA를 얘기하게 되고 이 CDMA 원리는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FH 방식은 CDMA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역 확산 통신은 변조기와 복조기에 PN 신호 생성기가 부과되어 PN 신호에 의해서 대역 확산 통신 신호의 스펙트럼이 확산되거나 역확산된다. 자, 송신단에서는 확산, 수신단에는 역확산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FH 방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랜덤하게 PN 코드를 이용해서 랜덤하게 주파수를 호핑시켜 가지고 확산시키는 방식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부분할 확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풀이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호 시스템, 신호화 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1장에서부터 우리가 1장의 신호 및 시스템, 신호 및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2장에 아날로그 변복조, 아날로그 변복조.
자, 세 번째 부분은 바로 PCM. 자, 네 번째 부분이 이제 베이스밴드. 자, 다섯 번째 부분이 디지털 변복조. 자, 이렇게 쭉 나가죠. 자, 그 기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까지가 보통 적어도 70%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죠. 자, 그래서 1장에서 여기까지를 배우게 된다면 겨우 25문제에서 적어도 15문제 이상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시누미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시누미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풀이의 변환과 그다음에 풀이의 급수,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성질, 그다음에 전달 함수에 관련된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풀이의 변환 특징 중 쌍대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그래서 XT를 갖다가 풀이의 변환은 XF로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자, 이런 얘기죠. XF에 대한 걸 갖다가 시간 함수로 바꿨을 때 다시 갖다가 우리가 풀이에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식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형 시스템에서는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는 시스템을 얘기한다.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선형 시스템이 아니다. 자,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것은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풀이의 급수는 주기 신호를 복수 지수 함수들의 합의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갖다가 얘기할 때 어떤 신호를 갖다가 변환시킬 때는 자, A0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서메이션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2파이 NFT 자, 이 항 하나고 그다음에 BN의 사인 2파이 NFT 이런 항을 이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메이션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CN의 익스포넨셜 j2파이 NFT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이제 복수 함수로 표현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삼각함수로 표현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했었죠. 그래서 풀이의 급수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C0하고 A0는 서로 같은 값이다. 그래서 이 성분을 갖다 우리는 직류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얘기다. 자, 4번 보게 되면은 신호가 유한한 에너지를 가질 경우 에너지 신호라고 한다. 자, 이 얘기를 갖다 여기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에너지 신호는 자, 에너지는 유한해야 되고 전력은 제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바로 에너지 신호다. 자, 전력 신호는 에너지가 0이어야 되고 P가 유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전력 신호다. 따라서 신호가 유한한 에너지를 가질 때는 결국은 에너지 신호가 되는 거고 전력이 유한하다. 그러면 에너지가 0일 때는 우리는 전력 신호라고 한다. 만약에 에너지도 무한대고 P도 무한대다. 그러면 얘는 에너지 신호도 아니고 전력 신호도 아니다. 이런 얘기 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누미 시스템 쪽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출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중화에서 나왔던 CDM에서 나왔던 문제였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양자화학이 PCM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가지 챕터를 설명했는데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세 번째 챕터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PCM 과정에서는 PCM은 우리가 아날로그를 갖다가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다. 자, 그 중에서 일단은 대역 제한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 대역 제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피보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압축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양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복호화가 들어간다. 부호화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전송을 하게 되고, 채널이죠? 채널을 통해서 다시 뭐가 됩니까? 복호화를 하게 되고. 자, 복호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장을 갖다 시켜야 되겠죠? 신장을 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로패스 필터를 갖다가 통과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신호를 갖다가 재생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재생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면 여러분들이 혼동되니까 신호를 갖다가 검출을 해야 된다. 검출할 때는 이제 나타난다. 이런 과정이 있었죠. 자, 그럼 피부나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피부나 정리에 관련된 게 나왔고, 대학전을 갖다가 반드시 시켜야 되고, 피부나 정리에서 엘리어싱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양자 부분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압신이랑 압축과 신장기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설명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압신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압신기를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은 SMB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강조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내용은 뭐죠? 선형양자기는 근사체에 대해서 반올림을 함으로 약간의 오류가 포함된다. 이걸 갖다가 양자와 잡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양자와 의처에서 발생된 잡음을 양자와 잡음이라고 하고 있고, 비선형 양자기는 신호 진폭에 따라 양자 레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양자 방식은 균일 양자가 있고, 이걸 따가 그러면 비선형 양자라고 얘기하죠. 선형 양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비선형 양자가 있다. 비선형 양자가 있다. 자, 이 비선형 양자는 이제 압축과 그 다음에 선형 양자를 갖다가 선형 양자를 적용하게 되면 비선형 양자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즉, 진폭이 낮을 때 레벨 크기를 갖다 작게 하고 높을수록 점점점 커지는 이런 양자를 우리는 비선형 양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 좀 했었습니다. 양자 간격을 크게 하면 작은 신호에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하면 이렇게 했죠. 작게 하면.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이 PCM의 과정 이 부분을 문제가 나왔었던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PCM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화 문제 2에서 32번에 양자기에 대한 문제, 유사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문제하고 또 TCP에 관련된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든 뭐든 베이스밴드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전송 단위를 갖다 보게 되면 하나는 보호라고 하는 변조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속도,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변조 속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BPS, 신호 속도, 전송 속도를 갖다가 얘기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이제 심볼 속도, 변조 속도, 심볼 속도, 변조 속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갖다 우리는 신호 속도다, 전송률이다, 또는 전송 속도다, 전송률이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비트 퍼 세컨드다.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죠. 데이터 전송률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인 BPS를 나타낸다. 변조 속도는 신호 레벨이 변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이고 초당 전송되는 심볼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보호다. 오류율은 통신 경로선의 잡음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잡음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속도로서 일반적으로 원신호 레벨과 잡음 노이즈 레벨의 비율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SMB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나타낼 때는 BER이에요. BER이란 비트 에러 레이트입니다. 비트 에러 레이트. 자, 그래서
비트 U를 갖다가 여기서 레이시라고 쓰면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값이 이제 비트 에라 U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지 바로 SMB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대역폭은 전송 장비나 매체의 특성에 제한되는 신호폭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채널 대역폭과 일반 신호 대역폭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신호의 대역폭하고 채널 대역폭하고 이와 같이 비교했을 때 반드시 이쪽이 커야 돼요. 그래야만 에러 없이 전송할 수 있지. 신호 대역폭이 크게 된다면 보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고 이득점으로부터 3dB 떨어진 이득을 두 점 사이의 폭을 갖다가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필터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죠. 대역폭을 얘기한다면 대역폭은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널 투 널 대역폭이 있고 하나는 3dB 대역폭이 있습니다. 3dB 대역폭이 있다. 널 투 널 대역폭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형표를 갖다 전송했을 때 자, 이거 같은 거죠. 0점. 자, 여기서 이것이 널점입니다. 널 투 널. 자, 이같이 이 대역을 우리는 널 투 널 대역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3dB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대값이 이같이 돼 있을 때 3dB만큼 떨어진 지점 마이너스 3dB를 얘기하죠. 떨어진 점에 이 대역폭을 우리는 3dB 대역폭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역폭은 크게 두 가지를 갖다가 얘기한다. 또 하나는 대역폭을 갖다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통 FM에서 얘기하고 있죠. 최대 전력이나 총 전력의 총 에너지의 99%를 포함하는 대역을 우리는 대역폭이다. 이렇게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을 갖다가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에서는 오류를 갖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SMB를 갖다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논의 정리입니다. 제가 샤논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칼슨의 법칙은 통신에서 가장 기본이고 상당히 자주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볼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진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얘기 있죠. 이 부분은 반드시 미안합니다. NS가 아니라 바로 SMB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런 얘기. SMB가 있을 때, 즉 잡음이 존재할 때는 바로 샤논의 정리를 갖다가 얘기한다. 샤논의 정리는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전송량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N이 없을 때, 노이즈가 없을 때, 이때는 우리가 최대 전송량을 갖다가 C를 갖다가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2배 FM이다. 자, 이런 얘기 했었죠. 또는 2배 FM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뭘 갖다가 이걸 갖다가 대역폭이라고 얘기하죠. 대역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역폭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수를 갖다가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적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뭘 갖다가 의미하는지 잡음이 없을 때하고 잡음이 있을 때의 관계가 같은 진수로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최대 전송량이게 되고 단위는 반드시 BPS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BPS다. 자, 그래서 8진이다라고 하면 이거 2의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허용 전송량, 최대 허용 전송량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 값은 이론적인 값이다. 이런 얘기까지 강조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 샤논의 정리,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공식을 갖다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BCM 통신의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아까 방금 전에 좀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피보나 양자와 부와 통신 채널 복호와 필터링.
그래서 2번에 해당되겠네요. 피부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대역 제한.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압축. 자, 그 다음에 피부나 출력단은 PM의 출력이 나와야 된다. 여러 가지 여기에서 반드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순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장은 복화 다음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었어요. 그래서 수신단이다, 송신단이다 분리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복화와 부와 혼동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PLL. 자, PLL 하면 상당히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복주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다. PLL은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해라. 거기에 대한 구성 요소도 중요하니까 꼭 좀 알아달라. 엄청 많이 강조했던 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같이 위상 검출기가 들어가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루프 필터가 들어요. 로페스 필터. 그 다음에 VCU가 들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이같이 된다. 그래서 수신 주파수하고 여기 있는 주파수하고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같게 만들어준다. 자, 이거 갖다가 여기에는 DC 위상차를 갖다가 전압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이쪽은 왜곡과 고주파 제거, 왜곡과 고주파 제거 이런 얘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VCO는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압을 갖다가 주파수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계양거부가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거 갖다가 우리는 위상검출기다. 위상검출기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위상비극이라도 하죠. 위상비극이라고도 한다. 자, 위상검출기라고 한다면 페이저 디텍터, 위상비극이라고 한다면 페이저 컴퍼레이터.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되죠. 자, 그럼 VCU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로페스 필터 들어가게 되고요. C 차지 펌프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페이저 디텍터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로페스 필터 역할, 대역, 이걸 루프 필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왜곡을 제거하는 것, DC 성분의 왜곡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위상검출기의 출력은 DC 전압이다. 거기에 대해서 왜곡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로페스 필터다. 그걸 갖다 루프 필터라고 하게 되고, 루프 필터는 반드시 로페스 필터를 갖다 얘기하지 대역 둔갑 필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8번. 신호의 전송 이득을 표시하는 데시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자, I1 분지 I2. 전압도 V1 분지 V2. 전력은 P1 분지 P2. 이렇게 해서 dB로 따지게 되고, 이 dB는 상대이득이다. 그래서 절대이득과 상대이득 차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dB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고, 왜 우리가 dB를 갖다가 쓰는지, 그런 이유까지도 다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4번이다라는 걸 바로 여기서는 뭐죠? 4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2번이 맞고요. 답은 2번이겠네요.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이같이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B에 대한 개념, 여기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예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느 파트 부분에 넣어도 다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dB 계산은 필수적이다. 전자공학에서도 중요한 그런 파트 중에 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9번이 빠졌네요. 10번 보게 되면 TCP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TCP는 우리가 이거 강조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신뢰성 있는
그런 전송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전송 계층에서 적용하고 있다. 자, UDP 같은 경우는 비연결형 서비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TCP는 오버헤드에 대한 직접 관련된 걸 갖다가 그냥 지원을 하는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UCP는 결국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러 검출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좀 했었죠. 그 다음에 순차 우리가 얘기할 때 패킷 전송에서, 패킷 교환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데이터그램이 있었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상 회선 방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가상 회선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데이터그램은 우리가 데이터량이 적은 회선을 갖다가 적용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그리고 랜덤하게 보내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그램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우리가 수신을 하는 것을 갖다가 순차성, 즉 순서대로 배열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승인 순차에 관련된 부분, 가상 회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UDP는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 자, 내용 보죠. TCP는 오류기법 반드시 사용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입니다. UDP는 비연결형 서비스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TCP는 많은 오버헤드가 필요하며 지점 간 통신망을 지원하고, UDP는 데이터의 순차적인 데이터 전송 통해 전송하는 걸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보통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무작정 보내기만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그램에 포함해서 전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OSI 부분입니다. OSI 세븐 레이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엔 일종의 프로토콜 쪽에서 문제가 좀 몇 문제 나왔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자, 1번 보죠. 표현 계층은 데이터, 우리가 이제 계층을 갖다 얘기한다면, 첫 번째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송, 트랜스포트 계층, 섹션 계층, 표현 계층,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응용 계층. 자, 이와 같이 이제 존재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물리계층은 서로 선을 갖다가 연결하는 그런 랭카드에 연결하는 그 특성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내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표현계층은 데이터 구문, 데이터 표현 관련 정보를 압축과 보안에 관련된 건 표현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전송을 담당하는 접근 기여다. 그래서 에러 흐름 제어 같은 경우를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링크다. 네트워크 구조는 계층 구조로 이루는 각 계층의 망을 갖다가 통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 중에 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자, 섹션 계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체 종단 간 전송을 담당 연결 제어 기능과 분할 제어 기능을 갖다가 이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송을 각 종단 간 전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전송 계층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원 섹션 계층을 갖다가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냥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 뭐예요? 분할과 재조립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분할과 재조립에 관련된 부분은 전송 계층에 해당되고 있다.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섹션 계층에서는 어떤 것을 갖다가 하게 되냐면 프로그램 간의 연결 설정, 유지 종결 등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계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대화할 때 동기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 문제 설명을 좀 마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유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많이 다뤘던 문제죠. 심한 문제 7에 49번과 유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2번, 8개의 신호 준위를 갖는 신호 전송을 위해서 300Hz의 대역폭을 갖고 있고 무잡음이다. 최대 비트 전송률은 얼마가 되느냐. 아까 샤노렌 정리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대역폭에다가 그 다음에 진수를 갖다가 그대로 같이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3K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2의 3승이니까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의 3, 8개 준위를 갖다가 얘기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부분이 어떤 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신호를 전송하는 대역폭을 갖는 무잡음 채널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8개의 신호 준위 레벨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3kHz에 관련된 부분에 대역폭을 갖다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대역폭을 갖다가 3kHz로 얘기하니까 이것은 9kHz네? 라는 것을 갖다 BPS네? 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답안을 보니까 9kHz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것은 신호 대역폭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구나. 따라서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썼죠. 2배 FM이다. 곱하기, 이와 같이 로고 2의 M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본래 가지고 있는 신호의 대역폭이고, 우리가 전송하려면 AM처럼 2배 FM을 갖다가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6K로 보는 거죠. 곱하기 3하면 바로 1818K죠. BPS로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조심 좀 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제에서 만약에 9K가 있었고 18K가 있었다. 그러면 문제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 대역폭이 어떤 대역폭을 갖다가 의미하느냐. 채널 대역폭을 갖다가 의미하느냐. 본래 신호 대역폭을 갖다가 의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호 대역폭을 이용해서 채널로 보내려면 2배의 표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런 차이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풀이 설명을 좀 마쳤고요. 다음 문제 보죠. 자, 13번입니다. 안테나 문제가 본래는 무선공학 중에서 필수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심화 문제에서 제가 몇 번 다뤘었죠. 자, 심화 문제가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반파장 다이플이다. 반파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길이가 결국은 2분의 람다를 갖다가 의미하게 되고 이것이 최소 길이를 갖다가 의미한다. 하지만 접지를 갖다가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2분의 람다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4분의 람다로만 우리가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때 전류 분포는 이 부분이 이와 같은 형태로서 접지 부분에서 최대값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접지냐, 수직 편파냐, 수평 편파냐,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수직 편파일 경우는 수직으로 이와 같이 전송하는 방법, 수평 편파는 수평으로 이와 같이 전송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 편파는 수평이 무지향성입니다. 수평이 무지향. 원위 형태를 갖다 갖는다. 수평 편파는 수직이 무지향이에요. 이런 특성을 갖다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죠. 반성 주파수의 2분의 람다 길이를 갖는다. 자, 전류 양쪽에 최소값을 갖는다. 전류는 양쪽 끝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수직 다이폴은 수평면의 무지향성이다. 무지향성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원을 갖다 그린다. 안테나가 있으면 원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해. 무지향성이 나오죠. 지향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 팔자 형태. 이런 형태가 바로 지향성이다. 자,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보내면 방향탐지용. 이런 경우가 나중에 안테나 쪽에서 방향탐지용 안테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수직 다이폴은 수직 편파가 복사된다. 자, 수평 다이폴은 수평 편파가 복사된다.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파장 다이폴에 관련된 내용 갖다 좀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죠. 다음은 AM 라디오 방송 신호의 수신 신호의 슈퍼헤스러드 방식입니다. AM에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1에서부터 5전까지 설명했는데 이번 23년도 문제에서 보게 되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15문제가 딱 나왔더라고요. 자, 15문제면 이제 여러분들 과락을 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점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퍼헤테로다이나믹 방식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죠? 중간 주파수를 갖다가 고정시킨다. 중간 주파수 고정. 이게 가장 키포인트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밴드패스 필터가 하나면 된다. 이런 얘기 좀 했었고요. 대신에 뭘 합니까? 수신 주파수 FR에 따라서
혼합기 에러의 부분을 갖다가 뭐 한다? 이쪽 주파수에 따라서 에러 부분을 갖다가 동조시킨다. 동조라는 것은 변화를, 내가 공진 주파수는 하나의 주파수만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시키는 부분이지만, 동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공진 주파수 부분을 갖다가 변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신호에 따라서 값을 갖다가 동조, 공진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밴드 패스 필터가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증폭기는 일종의 필터의 기능을 같이 수행한다. 여기도 RF 증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F 증폭기는 보통 뭐 하는 겁니까? 제가 LNA다라고 얘기했었죠. 저잡음 증폭기다. 일종의 필터이면서 잡음을 갖다가 대부분 제거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수신기 단에서는 첫 번째 단에 F를 갖다가 계산할 때 F1 더하기 G1 분지 F2 빼기 1에 G1 G2 분지 F3 빼기 1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첫 번째 단에 잡음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의 증폭기다. 이런 얘기로 계속 얘기했었죠. 자, 그럼 AB 블록에 맞는 것은 일단은 A는 뭐 RF 증폭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중간주파 증폭도는 뭐 제가 알겠죠? IF 주파수를 갖다가 통과시키는 것이다. 뭐 그렇게 된다면 밴드패스 필터라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RF 이 부분도 밴드패스 필터로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도 밴드패스 필터로 볼 수 있어요. 자, 또는 중간 주파수 증폭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A에 해당되고 있는 것은 자, 여기로 봤을 때 만약에 디텍터 다음에는 여기 만약에 필터가 하나 들어간다면 로우패스 필터 하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증폭기의 특성이 바로 로우패스 필터의 특성을 갖다 갖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여기도 밴드패스 필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도 밴드패스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는 부분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A와 B의 블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바로 뭐냐?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은 A는 RF 밴드패스 필터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IF 밴드패스 필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패스 필터, 뭐 로우패스 필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자, 밴드패스 필터, RF 특성 나왔습니다. RF는 라디오 프리퀀시로 라디오 주파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무선 주파수를 RF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F 쪽의 밴드패스 필터냐, 중간 주파수 쪽의 밴드패스 필터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자, 여기 IF에 로우패스 필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검출기 다음에 최종단에서 우리가 로우패스 필터를 갖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간 주파수 갖다가 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도 같이 좀 꼭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구주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15인에 설명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파수가 달라요. F1, F2, F3. 자, 모두 다 합해가지고 채널로 다중화했다. 하나로 보내기 때문에 다중화했다. 주파수가 다른데 다중화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 하나는 FD, ML 갖다가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거 OFDM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은 OFDM 같은 경우는 병렬 전송이에요. 병렬 전송이다. 그 다음에 OFDM은 송신단에 뭘 해야 됩니까? IFFT를 갖다가 실행하게 되고요. 자, 수신단에 FFT를 갖다가 수행해서 보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IFFT도 없고 FFT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바로 FDM에 해당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 로우패스 필터는 반드시 수신단에 들어가게 되고요. 송신단을 통해서 로우패스 필터 대역전 시킨 다음에 변조를 하게 되고 각각 주파수가 다르다. 그러면 FDM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당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주파수 분할 다중화다라고 좀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건 TDM의 시간도 없었고요. CDM의 PM 코드도 없습니다. 그냥 반성판만 곱한 거죠. 자, 공간 분할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성통신을 주로
사용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반복했습니다. SDM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이와 같이 다중하고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달라. 또 하나가 있던 것이 바로 파장분할이죠. 파장분할은 우리가 광통신에서 주로 많이 썼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좀 했었던 거죠. 자,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명칭은 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현재 I 채널과 이쪽이 I 채널,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Q 채널, 사인입니다. I 채널과 Q 채널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구나.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디지털 변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재 반송파를 갖다가 어떻게 됐어요? 곱해가지고 이같이 보냈어요. 그럼 송신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I채널과 Q채널 갖다 분리를 갖다 시켰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I채널과 Q채널로 들어왔다이기 때문에 결국 1과 0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아니다라는 걸 벌써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송신기를 통해서 보냈다. 반송파 곱해서 송신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것은 결국은 변조기이지 복조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간단하게 QAM의 변조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제가 얘기할 때 QAM하고 QPSK하고 혼동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계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사진, 16진, PSK하고 QAM하고 서로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라는 것은 위상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걸 뜻하게 되고 디지털 신호는 위상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다가 의미하고 있죠. 신호가 순간적으로 변하면 주파수는 무한대다. 자, 순간적으로 변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구형파를 갖다가 얘기해요. 임펄스죠, 임펄스. 임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임펄스를 갖다가 푸리에 변환하면 1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다. 맞습니다. 주파수는 시간의 짧은 기간 내에 변화하는 높은 주파수를 의미한다. 주파수는 시간에 대한 짧은 기간 내에 변하는 높은 주파수를 의미한다. 제가 폭이 작을 때 하고 폭이 클 때 하고 항상 이거 누누이 강조했었죠. 타워가 클 때 하고. 자, 타워가 작으면 대역폭은 커지고 타워가 커지면 대역폭은 작아진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라.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내용은 시노미 시스템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형파 부분 싱크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좀 해달라. 라는 말씀 좀 드렸죠. 위상이 180도의 정연파는 시간이 0에서 진폭이 0이다. 위상 180도의 정연파는 위상이 180도의 정연파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정연파 하면 사인이 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위상 180도의 정연파는 이 얘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사인에 오메가 t에 플러스 180도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180도가 변환시켰다. 여기가 이제 180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180도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본래대로 이제 우리 같이 변화를 갖다 시켜서 나타나게 된다면, 자, 이거 같이 나타난 거죠. 이거 같이. 이거 같은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180도가 변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0에서 진폭이 0으로 시작하여 진폭은 증가한다. 진폭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부분은 180도가 되는 거예요. 90도다라고 한다면, 90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90도다 한다면 여기다 한번 그려보게 되면 90도다 한다면 이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것도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이 되는 거죠. 일단은 코사인이니까 이거 감소한다. 이것도 감소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3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연파는 최대 진폭 주파수 위상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갖다 나타낸다. 자, 최대 진폭 요거 A. 최대 진폭. 자, 두 번째 주파수 오메가.
그걸 갖다 각주파수라고 하고 2파 F로 표현하죠. 자, 초기값, 초기 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페이지로 표현할 때는 초기 위상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묻는 문제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잠부죠. 자, 18번입니다. 18번은 다음 기저대역의 디지털 이원 전송부로 동일한 전송률을 가정할 때 대역폭이 가장 큰 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베이스밴드 전송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스밴드 전송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또는 뭐 이걸 갖다 우리는 기저대역 전송이다. 기저대역 전송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기저대역 전송 부에 대한 조건이 뭐냐. 상당히 잘 나온다. 직류 성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NRG라는 부분과 RG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갖다 구분해라. NRG는 중간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RG는 중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폴라가 나왔습니다. 바이폴라는 다른 말로 AMI다. 이렇게 있었죠. 즉, 1과 1일 때 서로 1과 1이 있을 때는 서로 이와 같이 반전돼서 같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이폴라다. 자, 맨체스터는 어떻게 돼요? 자, 이와 같이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이와 같이 중간에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 잡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1과 1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1이 나왔다 한다면 이 파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만약에 0과 0이 나왔다도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겠냐면 바로 이 부분. 타워 폭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죠. 타워 폭을 갖다가 생각해봐라. 자,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연결시킵니다. 자, 여기는 일반적인 폭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2분의, 이걸 타워라고 한다면 이것은 2분의 타워에 해당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여기도 거의 2분의 타워에 해당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타워, 여기도 타워. 자,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타워가 크면 대역폭은 작아지고, 타워가 작으면 대역폭은 커진다. 타워라고 하는 것은 펄스 폭을 갖다가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뭡니까? 대역폭이 가장 큰 것은 바로 뭐죠? 첫 번째 양극이란 복극이에요. 복극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중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 폭은 변화가 없는 거죠. 단극 NRG 똑같습니다. 단극이든 양극이든 펄스폭, 대역폭은 똑같다. 자, 바이폴라도 이 펄스 폭은 똑같아요. 자, 단지 1일 때만 인버터, 즉 반전된다는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는 이게 이제 맨체스터인데요. 맨체스터는 폭이 같은 경우도 있고 2분의 1로 바뀐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대역폭이 가장 넓다라는 거, 폭이 가장 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답은 바로 4번 맨체스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RG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RG가 바로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답이겠죠. 그 이유는 얘는 넓을 때도 있고 좁을 때도 있고 하지만 얘는 항상 좁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넓은 대역폭을 갖는 것은 RG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RG가 없고 맨체스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맨체스터가 바로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 설명을 좀 마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한 심볼에 여러 비트를 심어서 심볼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심볼. 자, 심볼이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개 비트를 실어서 자, M이라는 얘기죠. M진이다. 대역 효율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문제예요. 자, ASK, QAM, PSK 이 부분은 반송파가 한 개다. 반송파 한 개다.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는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파가 1개인 거하고 반성파가 2개 이상인 경우 결국은 대역 효율 면에서 보게 되면 반성파가 1개인 것이 대역 효율이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성파가 2개 이상이 되면 대역 효율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이제 이 문제도 제가 심화 문제에서 다뤘던 유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FSK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수가 클 때가 대역 효율이 좋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M이 클 때 대역 효율이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대역 효율이 좋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만 여러분 열심히 들었으면 이번 통신 문제 같은, 공학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얼마만큼 이해하면서 집중적으로 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중 OFDM의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것. 자, 신기술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1세대 관련된 거, 1세대 AMPS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AMPS 방식이고 2세대가 바로 CDMA다. CDMA 보통 1이라고 얘기하죠. 3세대가 WCDMA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HSDPA다. 자, 이 부분이 3.5세대에 관련된 부분이었었고요. 3.5세대면 또 뭐가 있어요? 3.9세대로 LTE가 나왔죠. LTE가 나왔다. LTE가 나왔고, 그래서 4세대로 가면서 LTE-A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세대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나타난 것이 바로 OFDM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와이파이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와이브에 관련된 부분도 모두 다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3.5세대 이상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3.9세대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WCDM에 또 INT 2000이라고 하는데, 자, 그 부분이 이제 3세대가 나왔고 3.5세대에서는 HSDPA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와이파이, DMB 같은 경우는 우리가 OFDM을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OFDM을 이용해서 대부분 통신에 방송에 적용하고 있는 거고 LTE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4세대라고 있기 때문에 업링크에서는 뭐였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역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역방향 링크에서는 결국은 뭘 이용합니까? SCFDM, ML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고 자, 다운링크에서만 우리가 뭘 이용한다고 했죠? OFDM 이용한다. 자, 그 이유는 PAPR이 결국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얘기했었죠. 자,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것이 3세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OFDM에 관련된 것은 내용이 안 나오고 우리가 기술 적용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OFDM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뭐 공무원 시험, 통신 이론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트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21번은 대역폭 기저대역 오디오 신호를 갖다가 나이키스트 피보나치 주파수로 표본하고 자, 나이키스트 피보나치 주파수다. 그럼 최소 피보나치 주파수이기 때문에 피보나치 주파수는 2배 FM이다라는 거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자, 여기서 20kHz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FM에 해당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결국은 40kHz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1024레벨이다. 1024레벨은 2의 10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비트가 되죠. 비트 수는 바로 10비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10승.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한 후 CD에 저장하고자 한다. 자, CD의 용량이 600MB입니다. 즉 4800MB 용량의 CD에 몇 초 분량의 오디오를 저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BPS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자, 그럼 BPS로 바꾸면 이걸 갖다 얘기한다면 40 곱하기 10하면 어떻게 돼요? 400kg BPS가 되죠. 초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4,800이다, 비트가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4,800을 갖다가 4,800을 메가입니다. 곱하기 메가입니다. 10에 자, 그래서 메가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00kg 부분이니까 여기서 400으로 나눠버리죠. 400으로 나누고 키로 빼겠습니다. 그럼 공 3개 빠지죠.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돼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몇 초냐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kg에다가 10비트니까 400kg가 되고 400kg에다가 이제 4,800메가빗만큼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값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초 분량의 오디오를 저장할 수 있느냐? 초로 갖다가 얘기 좀 해주고 있어요. 초로가 얘기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바이트로 표현된, 비트로도 표현되고 있고요. CD의 초 분량, 몇 초 분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지 묻는 그런 문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 자, 여기서 바이트라는 표현을 썼고, 이걸 갖다가 메가비트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서 값을 갖다가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BPS예요. 400kg BPS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40에다가 우리가 전송하는 부분이니까, 자,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결국은 400kg BPS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건 1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면, 자, 이거 400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800이 나오게 되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800에서 03개 이렇게 하면 12,000에 관련된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12,000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전송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저장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 같은 형태로서 기억을 하고 계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2번 랜 연결장치와 VLAN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랜 연결장치하고 VLAN에 관련된 것을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 VLAN은 가상 랜을 갖다가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된 근거리망을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랜 연결장치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 계층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레이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IP에 관련된 것은 뭐 네트워크 관련된 그 연결장치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자, 내용 한번 보죠. 가장 옳지 않은 건 라우터는 이 라우터 하면 경로에 관련된 겁니다. 경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 네트워크하고 연관돼 있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목적지 주소에 따라 패킷을 구분한다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목적지에 따라서 패킷을 구분한다가 되겠죠. 중계기는 필터링 없이 기능이 없다. 중계기는 필터링 기능이 없다. VLAN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근거리망이다. 자, 그 다음에 링크 계층 교환기는 플레임의 링크 계층 맥 주소를 갖다가 변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대로 맥 주소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라우터라는 것은 데이터 링크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왜 정지라는 표현을 썼느냐. 결국은 365일 항상 지구에서 위성을 봤을 때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더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지궤도 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위성을 갖다가 추적할 필요가 없고 지구 자전에 따라서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 중궤도나 저궤도 위성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지구 자전에 따라서 위성을 갖다가 추적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하다.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로서 구성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보죠. 송신기, 증폭기, 전력효율이 가장 좋은 거. 자, 이 부분은 전자공학 할 때 제가 얘기했었죠. A급이 전력효율 한 25%, B급이 78.5%. 이론적인 건 A급 같은 50% 정도 가지고 있죠. AB급은 78.5%보다 작은 것. C급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C급이다. 왜곡이 가장 생기지 않는 것은 A급 선형성, 그 다음에 AB급, 그 다음에 왜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C급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것, 우리가 위상을 갖다가 얼마만큼 유통을 갖다 시키느냐. 유통가격에 관련된 문제죠. 유통가격 문제는 A급 같은 경우는 360도, B급은 180도, 이것은 180도 이상, 이것은 더 작은 이 값을 갖다가 갖는다. 180도 이하, 미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항상 제가 이런 거 할 때 이거 요약을 해드리죠. 요약을 해서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공학 하더라도 전자공학 문제 알아야 되고요. 전자공학 하더라도 통신 문제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ABC 명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베이스밴드에 관련된 거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과 0일 때 보고 보게 되면 1일 때하고 0일 때 보면 1일 때는 마이너스, 0일 때는 플러스구나. 따라서 이것은 복곡이고 그 다음에 NRG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0과 1이 항상 부가 바뀌어도 돼요. 항상 플러스라는 부분 없으니까 정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0일 때는 하이에서 로우로, 자, 1일 때는 로우에서 하이로. 보니까 이것은 맨체스터네. 맨체스터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0과 1일 때, 0일 때는 RG구나. 그 다음에 밑에도 RG구나.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복극 RG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D번 보면 얘는 1일 때하고 또 다시 1이 나올 때 반전이 되고 있죠. 나머지는요. 이것은 바이폴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AMI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앞에 연관된 내용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A는 복곡 NRG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B는 맨체스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맨체스터. 세 번째는 복곡 RG. 네 번째는 바이폴라. 이 같이 해서 명칭 묻는 문제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올 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복곡이냐 단곡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두 다 복곡이다라는 걸 갖다가 다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차동에 대한 차동 펄스 부분은 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바이페이저 이런 식으로 찾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베이스밴드 펄스에 관련된 부분, 부에 관련된 부분이 한 두 문제가 나왔다는 것. 그래서 그쪽에 좀 문제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제가 강조했던 거, 그런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공학 2024년도 군문 대비 기출문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반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의 어떤 출제 경향,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내용,
이번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2024년도에는 문제 파악, 출제 경향을 갖다가 토대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강조해 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대비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통신공학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